네, 상계 질문 들어왔습니다. 상계 질문 가봅시다. 24학년도 10월입니다. 첫 번째 문단은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쵸? 상계라고 하는 게 뭐냐면 채무들의 대등액에서 소멸하게 하는 게 상계다.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100만 원을 빌려줬어. B라는 사람이 A라는 사람에게 200만 원을 빌려줬어. 자, 100만 원은 플러스 마이너스 없앨 수 있죠? 이게 상계입니다. 자, 그래서 A가 B에게 100만 원만 갚으면 된다. 이게 바로 상계입니다. 두 번째 문단으로 가볼게요. 두 번째 문단부터 조금 어려워집니다. 이 상계가요, 법적인 효과가 있으려면 당사자 쌍방이 같은 종류의 채권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금전이면 금전, 물건이면 물건. 보통은 일정에게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금전 채권이 상계에 이용되는데, 이때 상계하려는 자의 채권을 자동 채권이라 하고 상대방의 채권을 수동 채권이라 합니다. 자, 자동 채권, 수동 채권, 상계하고 싶은 사람, 야, 나 이거 우리 상계하자. 이게 자동 채권이다. 상대방이 수동이다. 상계의 대상이 되는 이러한 채권은 상대방과의 사이에서 직접 발생한 채권에 한정되지 않으며 제3자로부터 취득한 채권도 포함이 됩니다. 야, 좀 어려워지죠? 요게 그 다음에 예시로 나오니까 읽어가 봅시다. 자동채권은 상계자 자신이 피상계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어야 하지만 연대채무에서와 같은 예외도 있습니다. 연대채무는 여러 채무자가 채무 전부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채무자 한 명의 이행으로 다른 채무자도 그 채무를 면하게 되는 채무입니다. 무슨 뜻이냐? 이런 경우에요. 기억이 있어. 그리고 A, B, C가 있습니다. A, B, C 모두가 기억에게 채무를 지고 있는데 이 채무의 총액을 100이라고 해볼게요. 이 100을요, A, B, C가 각각 나누어서 채무를 이행해도 되고요. A가 또는 B가 또는 C가 100 전부를 이행해도 나머지 채무가 소멸이 됩니다. 자, 요 관계를 연대채무라고 합니다. 보통 이제 이런 경우 법에서 기억의 채권을 보장해주기 위한 방법으로 이런 걸 쓰는 경우인데, 뭐 예를 들어 기억의 피해자고 A, B, C가 공동의 가해자일 때 손해배상액이 결정이 되는데 이 손해배상액이 가해의 정도에 따라 비율이 정해지긴 하지만 일단은 A가 얼마 갚고 B가 얼마 갚느냐보다 중요한 건 기억이 그 손해배상액을 전부 다 받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연대채무 관계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 일단 총액을 다 갚기만 하면 나머지는 그 채무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연대채무 관계 내에서는 상계자 자신의 채권이 아니라 다른 연대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다. 이 문장이 좀 복잡해 보이지만 지금 A, B, C 자 각각 다 상계자라고 한번 해봅시다. 자, 이때에 B가 상계하려고 해. 근데 지금 B는 기억에게 갚아야 할 채무만 있고 채권은 없어. 근데 A가 기억에 대한 채권이 있어요. 기억이 A에게 갚아야 할 돈이 있다고 쳐봅시다. 이때에 B는 A가 가지고 있는 채권을 가지고 자신의 채무를 상계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즉 B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야. 야, 나 기억에게, 야, 기억, 너 A한테 갚아야 되는 돈 100 있다며. 그러면 우리가 너한테 줘야 되는 돈 100 있잖아. 그거 그냥 그 100으로 그냥 이렇게 상수시키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B가 기억한테 빌려준 돈도 아니지만 연대채무에서는 그게 가능하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수동채권의 피상계자, 기억이죠? 자, 기억은 상계자에게 가시는 채권이어야 하며, 즉 기억이 상계의 대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채권은 반드시 A, B, C에 대해서 갖고 있는 채권이어야 합니다. 전혀 알 수 없는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상계에 활용할 수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기억이 니은한테 빌려준 돈이 있어. 그래서 받을 돈이 있대. 그래서 B한테, 야, 그러면 내가 니은한테 받을 돈이 있는데 그 돈으로 상계하자. 이거는 가능하지 않다는 얘기죠. 조금 더 내려가 볼게요. 쌍방의 채권은 같은 종류라도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기한, 즉 변제기가 도래해야 상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이 다른데 자동채권의 경우에는 반드시 변제기가 도래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대방은 채무변제 기한이 도래하지 않음으로써 얻는 이익, 채무변제 기한이 도래하지 않음으로써 얻는 이익이라는 게 뭐냐? 자, 빌린 돈이 있어. 근데 내가 이거 내일 모레 줄게 라고 했어. 변제 기한은 내일 모레야. 그러면 내일 모레가 되기 전까지는 그 돈은 내 돈이란 얘기예요. 내가 그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해서 이익을 얻을 수도 있고 또 필요한 물건을 사서 이익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 기회를 잃게 되기 때문에 변제기가 도래해야만, 그래야 상계에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수동채권은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더라도 상계자가 변제기를 통해서 얻는 이익을 포기하면서 상계할 수 있습니다. 즉 자동채권은 변제기가 도래해야 하고 수동채권은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더라도 상계자가 자신의 이익을 포기하면서 상계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40번 문제 풀면서 이야기를 조금 가봅시다. 적절하지 않은 걸 골라라 해요. 병이 갑에 대해서 120만 원의 연대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요. 을이 전부 갚든 병이 전부 갚든 을과 병이 나눠 갚든 어쨌든 갚아야 하는 돈입니다. 근데 을이 갑에 대해서 또 120만 원의 채권이 있어요. 갑이 을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그럼 이거는 상계해서 그냥 채무를 없앨 수도 있는 상황이네요. 변제기, 갑의 채권의 변제기는 23년 5월, 을의 채권의 변제기는 23년 9월입니다. 자, 갑과 을의 채권에 관해서 상계 금지하는 법률 규정 없고 상계를 금지하는 특약도 없습니다. 자, 변제기 모두 지났으니까 상계 가능한 상태죠. 갑이 파산한 경우에도 을은 상계를 통해 자신의 채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네, 그게 첫 번째 문단에 나와 있어요. 자, 첫 번째 문단 끝에서 세 번째 줄 보면은 상대방이 파산하더라도 상계의 권리를 행사하면 자신의 채무를 면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1문단 확인하시고요. 병이 갑에 대한 채무 전별을 이행하면 을도 갑에 대한 채무를 면하게 된다. 이게 바로 연대채무다라고 해서 두 번째 문단 확인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병이 을의 갑에 대한 채권으로, 즉 병이 을이 가지고 있는 갑에 대한 채권으로 상계하려면 을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 자, 동의는 필요 없죠. 두 번째 문단에 나와 있습니다. 연대채무 관계에서는 상계자 자신의 채권이 아니라 다른 연대채무자의 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다라는 게 두 번째 문단에 나와 있습니다. 4번, 을의 갑에 대한 채권이 제3자로부터 취득한 경우에도 을은 이 채권을 상계할 수 있습니다. 역시 두 번째 문단에 나와 있어요. 을 같은 경우는 상계자, 그러니까 자동채권자가 되죠. 자동채권자 같은 경우는 제3자로부터 취득한 채권도 상계에 활용할 수 있다라고 나옵니다. 피상계자는 불가능하지만 을이 24년 10월 1일에 갑에게 상계 의사를 표시하면 23년 9월 1일부터 대등액에 관해서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다. 네, 마지막 문단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 요건을 갖추고 나면 그 다음에 갖춘 때에서부터, 자, 때부터 대등액에 관해서는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다. 즉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 시점은 상계의 요건이 갖추어지는 시점이기 때문에 변제기가 도래하는 이 시점부터는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 겁니다. 이거는 네 번째 문단에 나와 있습니다. 자, 요런 의문이 있을 수 있어요. 3번에 자, 동의가 있어야 한다. 두 번째 문단에 연대채무 관계에서는 상계자가 다른 상계자의 채권을 가지고 상계할 수 있다고 나와 있지, 동의가 있다 없다라는 표현은 지문 어디에서도 나와 있진 않아요. 근데 요 정도의 추론은 조금 문제를 풀 때 가능하면 좋고, 이렇게 생각해도 돼. 10월 학력평가하잖아요. 학평 문제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 평가하고는 조금 다르게 명시적으로 나와 있지 않은데 문제에서 출제되는 단어들,
좀 이렇게 명시성을 띄었으면 좋겠다 하는 단어들이 출제되는 게 좀 학평 특징인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떡밥 회수가 잘 안 되는 게 학평이고 평가는 떡밥 회수가 좀 잘 되는 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천천히 더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추가적인 질문 있으면 연락하시면 됩니다.